네, 안녕하세요. 1학년 2학기 2외고사 관련돼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상태 변화와 온도 변화입니다. 가열 곡선을 먼저 제시를 했는데요. 가열한다는 것은 열 에너지를 계속 가해준다는 뜻입니다. 지금 X축을 보면 가열 시간, 시간이 많이 될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입한다는 뜻이고요. Y축을 보면 온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열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온도 변화를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우선 고체 상태부터 가열하게 되면 A점은 고체, B는 고체 플러스 액체, 그 다음에 C는 액체, D는 액체 플러스 기체, E는 기체 상태로 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고체와 액체, 수평 구간이 이루는 곳의 첫 번째 온도는 녹는 점이겠고요. 두 번째 수평 구간의 온도는 끓는 점이 되도록 될 겁니다. 그리고 물질의 상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체부터 시작했으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순서대로 놓일 텐데 수평 구간에서는 고체와 액체 그리고 또는 액체와 기체가 함께 존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가 두 가지 존재하는 구간은 수평 구간인 B와 D가 되겠고요. A, C, E는 물체가 하나의 종류로만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B와 D, 여기 D죠, D. B와 D 구간에서 가열을 하여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보면 가열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고요. 열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공급받은 열 에너지를 온도 변화가 아닌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0도씨의 고체 물, 0도씨의 물, 얼음과 0도씨의 물이 있다고 치면 물이 훨씬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 얼음의 구조를 깨서 물로 만들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할 때 열 에너지가 쓰이게 되면 온도 변화가 없이 상태 변화만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A에서 E로 갈수록 점점점 기체 상태로 되죠. 기체 상태인 구간은 불규칙적이고 고체 상태인 왼쪽 구간은 규칙적인 상태입니다. 입자 배열이. 그리고 열 에너지를 점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구간이었던 A 구간은 열 에너지가 작은 상태고 E 구간, 맨 마지막 구간이 열 에너지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와 반대로 냉각 곡선을 볼 수도 있는데요. 냉각 곡선을 보시면 A, B, C 액체 상태부터 냉각을 시켰다고 하면은 이렇게 액체, 액체와 고체, 그리고 고체 상태 세 가지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하고 있고 액체부터 고체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B에 해당하는 구간의 온도는 어느 점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물질의 상태는 위에서 적은 것처럼 수평 구간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한 가지 상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B 구간에서 냉각하여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가열 곡선일 때와 동일합니다. 여기 냉각, 네. 냉각하면서 빼앗기는 열로 인해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상태 변화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방금 0도씨의 얼음과 0도씨의 물을 비교하면 물의 에너지가 훨씬 크다고 했죠. 열을 빼앗고 있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얼음으로 바꾸는 상태 변화를 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대신배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에는 변화가 없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냉각하고 있기 때문에 입자배열이 가장 규칙적인 거는 마지막 부분이고 불규칙 부분은 처음 부분이고요.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구간은 처음 부분이고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구간은 C 구간입니다. 자, 위에서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물질의 양이 많을 때 기존보다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은 각 구간의 넓이가 넓어집니다. 예를 들면 가열 곡선에서 물의 양을 늘려본다면 곡선이 A 구간도 더 길게, B 구간도 더 길게, C 구간도 더 길게, D 구간도 더 길게, E 구간도 더 길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열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냉각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냉각 곡선이더라도 물질의 양이 많으면 A에서 B, 그냥 고체 상태 변화로 가는데 오랜 시간 걸리고요. 그 상태에서 수평 구간, 상태 변화해야 할 물질도 많아지니까 B 구간도 많아지겠고, B 구간 다음에서 C에서 냉각할 때도 천천히 냉각이 될 겁니다. 이게 모두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각 구간의 넓이가 넓어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녹는 점과 끓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탄올의 녹는 점은 마이너스 97.8도고 끓는 점은 64.7도입니다. 이러한 메탄올이 25도씨 상온에서는 어떤 물질의 상태인가? 물질의 상태는 여기서 고체, 액체, 기체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수평선을 긋고 녹는 점을 왼쪽에, 끓는 점을 오른쪽에 표시를 한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온도를 그 수평선의 올바른 곳에 넣으시면 물질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녹는 점보다 아래쪽은 고체일 거고요. 녹는 점보다 위쪽은 액체일 겁니다. 그리고 끓는 점보다 넘어가는 쪽은 기체이겠죠. 근데 25도씨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질이 상온에서는 액체인가 고체인가 기체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에너지가 높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또는 고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상태 변화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에너지가 낮은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파란색 화살표를 통해서 흡수와 방출을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곳은 기와 융해, 기체로에 승화고, 방출하는 것은 액체가 되는 액화, 고체가 되는 응고, 고체로의 승화 같은 것들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구간입니다. 이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출입의 예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시는 어떠한 상태 변화이고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이 부분을 구별할 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몸에 묻은 물이
그 상태로 물 밖으로 나오면 서늘하거나 추위를 느끼게 되죠. 이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주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서늘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에탄올에서 휴지도 마찬가지로 에탄올이라는 물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에탄올로 감싼 캔이 점점 시원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냉방이 잘 된 곳에서 밖으로 나오면 후덥지근함을 느끼게 되죠. 그때는 밖에 있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가지고 있는 열을 우리한테 방출하게 되어 후덥지근해집니다. 여기에서 기체는 바깥에 있던 수증기를 말합니다. 이 수증기가 액체화되면서 우리한테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수증기는 우리 몸, 차가운 몸을 만나면 액체화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후덥지근한다. 소나기가 내리려면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액체로 변해야지 비로 내릴 수 있겠죠. 그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면서 주변에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후텁지근하고요.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시원해지는데 얼음이라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글루 내부에 물을 뿌리면 따뜻해집니다. 물이 이글루 안에서 얼음에 닿기 때문에 고체로 변하겠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하게 되고요. 그 방출한 열로 인해서 이글루 안이 따뜻하게 됩니다. 사람이 더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땀을 흘리면 몸에 땀이 묻게 되고 이 땀이 기체로 변하게 되고요. 기체로 변하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추운 날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려준다. 자, 추운 날 물을 뿌리면 얼어버리겠죠. 그러면 얼면 오렌지 나무에 나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렌지 나무 주변에 뿌리는 거라서 이 물이 고체, 차갑게 고체로 변하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해서 오렌지 나무는 오히려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우고 음식을 보관하면 이 얼음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음식은 열 에너지를 빼앗겨서 오히려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열 에너지의 흡수 또는 방출로 구분해 주시고 상태 변화, 얼음은 고체에서 액체, 물 뿌렸었던 물은 액체에서 고체, 땀은 액체에서 기체화 등과 같이 어떠한 상태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에어컨에서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에어컨에서는 증발기와 응축기가 있습니다. 증발기는 말 그대로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고요. 액체 냉배가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기체 상태로 되려면은 주변의 열 에너지를 빼앗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은 시원해지고 찬바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발기는 액체 냉배를 기체 냉매로 바꾸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주변에는 찬바람을 불게끔 하고요. 반대로 응축기는 아까 만들었던 그 기체 냉매를 액체 냉매로 변환시킵니다. 액체 냉매로 변환시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이 방출된 에너지를 집 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집 밖으로 더운 바람으로 뿜어져 내리면 집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의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서로 바꾸면 증발기와 응축기의 역할을 바꿔버리면 집 안에 따뜻한 바람이 불겠죠. 그게 곧 겨울에 쓰는 난방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빛을 볼 건데요. 빛을 보는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빛을 볼 수 있을 땐 첫 번째로 광원이 있을 때와 광원이 없을 때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광원이 무엇이냐? 빛을 스스로 내는 물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 전등, 촛불, 가로등과 같은 것은 스스로 빛을 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뭐 달, 화성, 목성과 같이 밤하늘에 보이는 것들은 다른 햇빛을, 화성도 목성도 모두 다 햇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은 광원에 해당합니다. 별은 스스로 타면서 빛을 내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 대표적인 별이 태양이 되겠죠. 그래서 별들은 광원이 되겠는데, 이러한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이 아닌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태양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광원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보는 과정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물체에 반사가 되고 이걸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래쪽 그림에서 망치를 찾아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등에서 내는 빛이 망치에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망치를 볼 수 있고요. 이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탠드의 전등에서 나오는 빛이 책에 비춰지고 책에서 반사를 한 빛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서 글씨를 읽는 겁니다. 자, 이러한 빛은 세 가지 색만 가지면 여러 가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우리 눈의 구조가 이 삼원색에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삼원색으로 빛을 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빛의 삼원색은 무엇이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우리가 RGB라고 해서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들을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이 삼원색만 있으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색을 모두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빨간색과 초록색을 같은 비율로 섞으면 A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때의 색은 노란색.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을 같은 비율로 섞으면 B, 청록색이 나타나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자홍색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빛의 삼원색을 같은 비율로 섞으면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흰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합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빛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용한 게 TV나 핸드폰 화면에 있는 화소입니다. 이 하나의 화소에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RGB의 색을 가지고 있는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색을 켜고 어떤 색을 더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노란색 네몬이 있는데요. 이 노란색 네몬은 노란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노란 네몬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을 가지고 있는 광원 말고 특정한 빛을 가지고 있는 파란색과 빨간색 전등만 킨다면 파란색은 네몬에 반사를 하지 않고 빨간색도 반사를 하지 않으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 네몬은 까맣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울과 렌즈 부분이 나왔습니다. 일단 거울에서는 거울의 종류가 볼록 거울, 오목 거울, 평면 거울 세 가지가 있고요. 이 거울은 빛을 반사시키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빛의 반사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떠한 거울에 들어오는 빛을 입사 광선이라고 하고요. 거울에 반사된 빛을 반사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사광선과 반사광선, 그리고 거울에 수직한
입사광선과 반사광선 상관없고요. 거울에 수직한 이 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순간 까먹었네요. 네,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여기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은 입사각과 반사각을 찾아내는 건데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고 있는 걸 입사각,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고 있는 걸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반사의 법칙에서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각도로 반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 실수하는 게 거울과 입사광선의 각도가 있을 거고 거울과 반사광선의 각도가 있을 텐데 이것을 입사각과 반사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법선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또 지금 수학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법선과 거울이 수직으로 있죠. 수직으로 있고 반사각이 30도라고 하면은 나머지 각 여기 반사광선과 거울의 각도가 90에서 30을 뺀 60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의 각도가 주어지면 나머지 각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볼록 거울을 볼 텐데요. 볼록 거울은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그림과 같이 가까이 있어도 사자가 작아 보였고 멀리 있어도 사자가 작아 보이죠. 그래서 볼록 거울의 특징이고요. 이러한 볼록 거울은 반사를 시킬 때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볼록 거울이 이용한 데는 얘는 구분길 안전 거울과 상점 보안 거울, 자동차 측면 거울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을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작은 대신에 넓은 면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거울에 많이 쓰이게 되죠. 거울이 작지만 많은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보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목 거울입니다. 오목 거울은 거울과 물체가 가까울 때와 멀 때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까우면 이런 식으로 사자의 얼굴이 커 보였죠. 그리고 바로 선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체 거리가 멀면 사자가 서 있지 않고 거꾸로 되고 있고요. 상이 물체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목 거울은 들어온 빛을 한쪽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목 거울이 그 특징, 가까이 놨을 때 커 보인다는 걸 이용해서 화장용 손거울, 그리고 치과용 거울을 볼 수 있고요. 빛을 모으는 성격에 의해서 성화를 체화시키거나 불을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로. 이렇게 오목 거울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의 마지막으로 평면 거울이 있는데요. 평면 거울은 물체와 크기가 같게끔 그리고 항상 바로 선상을 볼 수 있습니다. 평면 거울에서는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 여기 보시면 이게 물체가 되겠고
이 거울 사이의 거리가 20cm로 두어져 있죠. 그러면 거울 안에 비추는 상 또한 거울과 20c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 20cm일 때 거울과 상까지의 거리를 말하라. 또는 물체와 상까지의 거리를 말하라. 이거는 40c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평면 거울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평면 거울이 이용되는 예는 전신 거울과 만화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렌즈 부분입니다. 렌즈에서 먼저 볼 것은 볼록 렌즈예요. 볼록 튀어나온 이 렌즈는 가운데가 볼록하다가 아니고요. 가장자리보다 가운데가 두껍다라는 거예요.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두꺼우면 볼록 렌즈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장 쉬운 거는 이런 모양이고요. 또는 이러한 것도 가운데가 양 끝보다 가장자리보다 넓기 때문에 볼록 렌즈가 해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볼록 렌즈는 물체를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물체와 거리가 가까우면 물체가 커 보입니다. 돋보기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바로 서서 똑바로 볼 수 있는데 렌즈가 물체와 멀리 있으면 물체가 작아 보이고 거꾸로 된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거꾸로 보이고 작아 보이죠? 자, 이러한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볼록 렌즈가 이용되는 예는 멀리 있는 걸 보는 또는 자세히 볼 수 있는 만원경, 쌍안경, 현미경 그리고 돋보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목 렌즈인데요. 오목 렌즈는 가장자리가 가운데보다 더 가운데가 얇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쉽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여기가 얇고 바깥이 두껍죠. 그런데 여러분의 안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는 얇고 가장자리가 두껍게 되어 있죠. 이 근시 안경, 대부분 학생들이 쓰는 근시 안경도 이렇게 가운데가 얇고요. 안경을 꼈는데 물체가 거꾸로 보이면 안 되겠죠. 항상 바로선 모양으로 보이고 단지 단점은 항상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물체를 가져가도 얼굴이 작게 보이죠. 이렇게 물체와 렌즈를 멀리 해도 렌즈 속에 보이는 상은 조그맣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을 볼 수 있다. 자, 여기 그림이 틀렸네요. 네, 그림이 틀렸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여러분 유인물에는 똑바로 된 그림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 오목 렌즈에 빛이 들어오면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목 렌즈가 이용되는 예는 대표적으로 근시 교정 렌즈, 여러분의 안경 또는 렌즈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의 거기에는 오목 렌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떠한 내용이 나오면 멈추고 필기하고 읽어보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생을 눌러서 다음 부분을 필기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